지내는 영도자 김용민 동지께서는 늦은 밤 외로움에 씹을 거리가 필요한 인민들을 위하여, 그리고 시원한 맥주 한 잔에 곁들일 가벼운 안주가 필요한 인민들을 위하여 바보 상회의 건어물 5종 세트 판매를 허락하시었다. 씹을수록 고소하고 달달한 아귀 꼬리포, 최근 품절 사태까지 발생한 최고 인기의 오징어 잎, 쫄깃하면서도 질기지 않은 오징어 참 스틱, 술안주의 국가대표 먹태와 반건조 오징어까지, 바보 상회의 마른 안주 5종 세트에 씹는 맛은 자유한국당을 제외하고는 당연 대한민국 최고의 맛이 될 거라며 위대하신 지도자 김용민 동지께서 치솟는 기쁨을 감추지 못하시었다. 바보 상회의 건어물 5종 세트, 가장 저렴한 가격에 구매하고자 한다면 김용민닷컴. 2018년 8월 28일 화요일 김용민 브리핑 2부입니다. 먼저 오늘 새벽에 나온 종합일간지 헤드라인부터 볼까요? 우선 경향신문, 집값 이미 올랐는데 강북에 핀셋 규제한다.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는데요. 서울 종로와 동작, 동대문 중구 등을 투기지역으로 추가했습니다. 광명 하남도 과열지구가 됐는데요. 그런데 정부는 수도권 14곳에 24만 가구 새택지 개발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여전히 수요가 많은데 공급이 부족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판단을 해봅니다. 세계일보가 여기에 호응했습니다. 종로 등 4곳 투기지역 지정, 집값 잡을 수 있을까, 이런 제목인데요. 공공택지 후보지를 다음 달 중 발표하게 되는데, 이런 비슷한 택지를 정부가 2022년까지 총 44곳 이상 조성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한겨레 제목은 이렇습니다. 정부 서울 집값 잡겠다며 단기 처방 내놓았지만 시장은 글쎄, 공급 부족이 아니라 매물이 부족한데 보유세 인상 같은 세제 개편 없이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 다시 부동산 시장은 과열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한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신문, 1년 새 더 뛴 집값, 1년 전 대책 되풀이, 이런 제목입니다. 투기 지역으로 지정된 곳, 오늘부터 담보대출 건수와 만기 연장을 제한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기 처방에 불과하고 이미 규제 중인 것도 있다, 라면서 서울신문이 실효성의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다음 조선일보, 또 불거진 UAE 군사 양해각서 갈등, 이런 제목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작년 말 이명박 때 맺은 양해각서에 대해서 수정을 요구했고, 그래서 아랍에미리트 연합과 마찰이 일부 있었는데 일단 봉합됐죠. 그런데 아랍에미리트 연합이 최근 국회 비준 동의를 받아오라, 이렇게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 동아일보, 송영무 국방 교체, 후임 장관 정경두. 중앙일보도 같습니다. 송영무 경질 가닥, 후임의 비육군 정경두 유력. 문재인 대통령이 정경두 합참의장을 새 국방부 장관에 세울 모양입니다. 오는 31일쯤 중폭 개각을 단행할 때 교체할 계획이란 건데, 고용노동부 장관도 경질될 것 같습니다. 한정의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한국일보, 쪼개져 사는 대한민국, 가구수 2천만 넘었다, 이런 제목입니다. 2017년 인구주택 총조사 결과 10집 중 3집이 나홀로 가구인데 전체 유형 중 가장 큰 비율이라고 합니다. 총 인구 중 65세 이상이 14%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한편 생산 연령 인구가 지난해보다 감소했는데 이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국민일보,
다음 달 각 가정에 8월 전기요금 폭탄이 고지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전기요금 관련 소관 국회 상임위원회가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입니다. 여기에 소속된 여야 의원의 과반수가 전기요금 폭탄의 주범인 누진제 폐지를 주장하고 나섰다고 합니다. 이상 오늘의 헤드라인이었습니다. 2004년 우리는 우토로 마을의 존재를 알게 되었습니다. 해방 후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해 일본 땅에서 힘겹게 살아온 이야기가 전해진 것입니다. 한국 시민들은 지금까지 몰랐다는 것에 대한 미안함으로 함께 울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조선인으로서 받은 차별의 이야기와 강제 철거 위기 앞에서 한국 시민들은 힘을 모았습니다. 그 결과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 결국 우토로 부지 3분의 1을 매입하며 우토로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지켜낸 우토로는 앞으로도 계속 기억돼야 합니다. 우토로 평화기념관 건립 캠페인 기억할게 우토로에 여러분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살아온 우토로 마을에는 태평양 전쟁 당시 군 비행장 건설을 위해 강제 동원된 조선인들의 아픈 역사가 있습니다. 역사는 더 오래 기억하는 사람들의 것. 역사는 결국 함께 기억할 때 완성됩니다. 우토로 평화기념관 건립을 위해 당신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기억할게 우토로 캠페인 아름다운 재단. 안정적으로 정제된 유황과 제주도산 마유를 원료로 사용하는 디아페비노. 유황의 살균 효과로 습진이나 가려움증, 땀띠, 여드름 등 피부 트러블에 좋습니다. 유황 온천에 다녀온 듯 점차 피부가 보들보들해지는 효과 느껴보세요. 세안만이 아닌 샤워 때도 꼭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몸이 건조해지시는 부모님께 선물하셔도 정말 좋습니다. 검색창에 디아페비노 검색해 주세요. 스페이드 퀴즈입니다. 돌잔치, 채순잔치, 가게홍보, 체육대회, 창사기념일. 정답! 기념품! 문제를 끝까지 들으셔야죠. 이럴 때 사용하는 판촉물이나 기념품, 답례품, 단체 선물 등을 취급하는 전문업체로서 국민을 위해 제대로 일하는 언론과 정당의 후원을 하는 판촉물 전문업체는 어디일까요? 정답! 네피알! 네? 어디라고요? 네피알! 정답입니다. 판촉물이나 단체 선물이 필요할 때 이왕이면 우리 편 회사 네피아를 찾아주세요. 인터넷 검색창에 네피아를 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그런데 상품은 뭔가요? 네피아를 가서 고르세요. 3만 가지가 넘는 물품이 있어요. 보자관 김용민과 주파수를 맞춘다. 새로운 아침 특별한 선택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박근혜 가면 쓴 사람 또 만든 사람 처벌하는 법안. 네, 양승태 대법원이 검토했다고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시한 곳이 있었습니다. 바로 박근혜 청와대였습니다. 그래서 양승태 대법원은 이 지시를 받고 2015년 온라인에서 판매되던 박근혜 가면의 제작 유통업자를 처벌할 수 있는지 법리를 검토한 후 보고했다고 합니다. 이 증거를 검찰이 확보했다고 하는데요. 양승태 대법원이 대통령의 개인 문제에 관한 일까지 요청받아 처리를 해줬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된 것입니다. 이 문건에는 초상권 등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본인 즉 박근혜 대통령이 아닌 제3자가 민사소송을 청구하면 어렵고 형사소송도 어렵다면서 경고하는 것만으로도 소기의 금지 효과를 거둘 가능성이 충분하다. 이렇게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경향신문이 보도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 검거 건수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다행인 소식 같지만 이 소식을 전한 동아일보는 매우 문제 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월별 검거 현황을 보면 4월에 검거자가 10명이었지만 7월에는
1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7월부터 올 8월 사이에 월 평균 검거자는 0.7명으로 검거 실적이 1명도 없는 달도 넉 달이나 됐다는 것입니다. 한 공안당국 관계자의 말이 있네요. 대공수사를 지휘하는 공안 검사들 사이에서도 국가보안법은 사문화됐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네, 이런 이야기입니다. 국가보안법은 한국 진보 세력만이 아니라 유엔에서도 없애버리라고 한 법이지요. 사람의 생각을 법이 마음대로 판단해서 처벌할 수 있는 법. 그래서 마음만 먹으면 누구도 빨갱이로 만들어버릴 수 있는 법이지요. 광주지방법원 형사 8단독 김호석 판사는 어제 201호 법정에서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두환에 대한 궐석 재판을 열었습니다. 피고인의 불출석 사유를 묻는 변호인은 알츠하이머 투병으로 단기 기억상실 상태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김호석 판사가 이렇게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2013년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았다고 하는데 2017년 회고록을 작성한 것이 모순이지 않느냐, 이렇게 말이죠. 그러자 변호인 측은 회고록은 오래전부터 준비한 것으로 안다. 2013년 가족들이 전두환의 이상 증세를 보고 병원을 찾아 검진을 확인했다. 증세 악화 전 출간된 것 같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전두환은 지난해 4월 회고록을 통해서 그들 표현으로 광주 사태 당시 헬기 기총 소사는 없었던 만큼 2016년에 세상을 떠난 조비오 신부가 목격했다는 것은 왜곡된 악의적 주장이고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이라고 기술을 했습니다. 네, 전두환 씨가 아플 때 이렇게 썼다는 말이기도 하네요. 서울신문 보도였습니다. 정부가 다자녀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기존 3자녀 이상 가구에게 제공했던 다양한 혜택을 2자녀 이상 가구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1명도 낳지 않는 가구가 늘어나는 등 심화하는 초저출산 시대가 낳은 고육책입니다.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가 곧 발표하는 저출산 3차 기본계획 재구조화에 이런 내용이 담긴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3자녀를 낳으면 1순위 청약 정도가 아니라 주택 특별 공급을 비롯해 주택자금 대출 지원, 자동차 취득세 감면, 국가 장학금, 전기 가스 등 공공요금 할인, KTX 등 교통비 할인 등 다자녀 가구에는 다양한 혜택을 제공해 왔습니다. 이걸 앞으로 2자녀만 낳아도 혜택을 부여한다는 것이죠. 2대12 보도였습니다. 연관된 보도입니다. 저출산 고령화가 심화됨에 따라 지난해 우리나라는 노인이 전체 인구의 14%를 웃도는 고령사회에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생산연령 인구, 즉 15세에서 64세도 지난해 처음으로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전 세계에서 유례 없이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지난 수십 년 동안 경제 성장을 이끈 인구 효과가 앞으로는 한국 경제 최대 리스크 요인이 된 것입니다. 유엔 등 국제기구는 노인 비중이 7% 이상일 경우 고령화 사회, 14% 이상이면 고령 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 사회로 구분합니다. 우리나라는 2000년 노인 비중이 7.3%에 이르며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뒤 17년 만에 고령 사회로 들어선 것입니다. 고령화에서 화를 떼어낸 것이죠. 통계청은 이런 이행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출산이 줄면서 0세에서 14세 유소년 인구는 2016년 677만 명에서 지난해 663만 명으로 14만 명이 줄어서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0.3%포인트 줄었습니다. 노인과 어린이를 부양해야 할 생산연령 인구의 감소도 주시해야 할 현상입니다. 한겨레 보도였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국민연금의 국가지급 보장 명문화 필요성을 언급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도 이 사안을 직접 거론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청와대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했던 말 들어보시죠. 국가가 책임을 지고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보험료를 납부한 국민이 연금을 지급받지 못한다는 것은 국가가 존재하는 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국민이 소득이 있을 때 보험료를 납부했다가 소득이 없어진 노후에 연금을 지급받도록 국가가 운영하는 공적 노후 보장 제도라고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최근 통계를 보면 가계소득 양극화의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근로소득이 없는 65세 이상, 나아가서 70세 이상의 가구가 빠르게 늘고 있다는 점이라고 했습니다. 저출산, 정말 비상이지요. MBC가 2012년 노동조합 파업 이후 경력기자 채용 과정에서 당시 정권 실세 정치인들의 추천을 받거나 노조 가입 여부를 물어서 사상과 성향을 검증하는 등 불법이 난무했다는 한국일보 보도 어제 전해드렸습니다. 전국 언론노조 MBC 본부와 MBC 기자회가 일제히 채용비리 책임자를 고발하라며 사측에 요구했습니다. 사측은 당시 채용 책임자 등을 인사위원회에 회부하는 등 본격적인 징계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사측은 일단 당시 채용 책임자들과 채용 과정에서 허위 경력을 제출하거나 비리를 저지른 기자들 해서 14명을 인사위원회에 회부했다고 합니다. 앞서 이번 채용비리 핵심 관계자로 지목된 전 보도국장 H씨는 최근 사표를 냈고 수리됐다고 합니다. 골반 잡자 바로 잡자 바디로직, 허리 통증 바로 잡자 바디로직, 몸매 교정 바로 잡자 바디로직, 자세가 좋아지는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검색창에 골반 교정 바디로직. 삐딱한 남성 골반 허리에도 역시 바디로직입니다. 바디로직의 효과를 못 느끼셨다면 100% 환불해드립니다. 자세한 환불 조건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올해는 책의 해라고 하지요. 오는 9월 수원 행궁동이 책 놀이터로 변신합니다. 전국의 지역 출판사들이 만든 맛깔난 책들이 한자리에 모이고 어린이 책 난장, 누구나 책방, 북아트마켓에서 나만의 힙한 아이템을 찾을 수 있는 곳. 온 나라 지역 책들의 한마당 2018 수원 한국지역 도서전이 9월 6일 행궁광장에서 시작됩니다. 책과 함께 놀아볼까요? 이 캠페인은 사람이 반가운 도시 휴먼시티 수원과 함께합니다. 충남 금산의 넓은 인삼밭, 정성농장을 일군 농부아버지 이정열 씨. 자연은 노력한 만큼 내어준다.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을 더불어 일구는 아들 이성규 씨도 아버지에게 배운 것처럼 정직하고 또 성실하게. 정성농장 홍삼은 인삼 재배부터 가공 판매까지 모두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1등 품질을 자부합니다. 검색창에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정성농장 홍삼. 전화문의는 010-9754-6972. 친애는 영도자 김용민 동지께서는 피로와 무력감에 지친 인민들을 위하여 페루비안 네이처 코리아의 마고 마카를 적극 추천하시었다. 페루의 산삼으로 불리는 마카가 몸에 좋은 건 이미 잘 알려진 사실. 명절 선물로도 핵무기급인 페루비안 네이처 코리아의 마고 마카를 가장 저렴하게 구입하는 방법은 김용민.com, 김용민.com. 답은 이미 정해져 있으니 너는 대답만 해라고 하는 답정너. 아닌데, 답은 정치인데 너만 몰라. 이건데. 국민보좌관 김성회의 답정너. 예전엔 모든 게 좋다가 언제부턴지 골반이 뒤틀리고 허리가 아프십니까? 중요한 건 몸의 자세입니다. 이젠 바디로직으로 몸을 조율해 보세요. 검색창엔 바디로직, 전화는 031-345-4550번입니다.
이제 답정너로 이어갑니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실 김성회 보좌관 만나겠습니다. 김 보좌관님. 네, 안녕하세요. 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새 대표 제재가 출범했습니다. 사실 저는 김진표 후보가 2위는 하지 않겠는가 했는데 3위로 밀려났어요. 그 이유부터 한번 좀 짚어주시겠습니까? 예, 제가 요즘 기자분들 만나 뵈면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는데 충고할 것까지는 없고 이제 판세를 읽는 기술에 대해서 제가 좀 이제 공유를 하는데 네. SNS에서 시끄럽게 떠든 것만큼 안 됐다 등등 이렇게 말씀들은 하시는데 그건 좀 전 다르게 봐야 한다고 보고요. 일단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예. 판세를 읽으려면 제일 먼저 여론조사 결과를 봐야 합니다. 여론조사가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봐야 하고 그리고 선거 기간 되면 그것도 나중에 언제 한번 문제를 저희는 좀 파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선거 기간이 되면 제가 평소에 좀 생소한 언론사에서 평소에 생소한 여론조사에서 함께 여론조사를 발표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런 것들은 제가 딱 집어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여튼 뭔가 중간에다가 기술적인 편향을 집어넣어서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게 나오게 하려는 의도가 있는 경우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꾸준히 해오던 업체에서 꾸준히 발표하던 방송이나 언론과 함께 하는 여론조사 결과 이것을 좀 유심히 잘 들여다보는 것이 첫 번째다. 제가 예전에 몇 번 말씀드렸듯이 정청래 의원이 2015년에 출마할 때 여론조사 당원이랑 권리당원 돌려보고 1등에서 출마했다라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인상비평으로 저 사람은 의원들이 안 치니까 안 될 거야. 이런 식으로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론조사이고 그리고 추세다. 그리고 같은 언론사에서 같은 여론조사에서 한 추세를 보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적절한 수준의 샘플이 보장되어 있는 적정한 결과를 놓고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 좀 첫 번째로 드리겠고 그다음에 지난 대선 총선 과정에도 그랬는데 특히나 이제 대선 과정에도 그렇습니다만 SNS, 페이스북이 됐든 트위터가 됐든 카카오 스토리가 됐든 이런데 이제 소위 말하는 네임드들이 있거든요. 커뮤니티도 가면 글 잘 쓰고 이빨 좋고 스토리가 잘 만들어지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 얘기 들으면 매우 그럴듯하고 그런 분들이 한두 번 글을 쓰면 그쪽으로 이제 여론들이 좀 쏠리는 현상들이 있거든요. 예. 그럼 이제 기자들이 이런 분들 팔로우를 많이 해요. 얘기가 맞고 틀리고는 떠나서 재미있으니까 또 뉴스거리가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점 더 전화를 주변에 하는 일이 줄어들고 페북의 글이나 그 댓글들을 보고 심지어 어떤 내용에 대해서 피드백을 넣을 때 예전 같으면 그 분야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하고 통화를 해서 누구 교수는 이렇게 얘기했다. 이런 식의 나오던 반응들이 요즘은 트위터 아이디 별점은 이렇게 말했다. 이런 식으로들 많이 쓰시잖아요. 그렇죠. 예, 저는 그래서 교수가 권위가 있으니까 어찌겠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어쨌든 기자라면 기본적으로 취재풀이 있고 취재풀에는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런 분들의 이야기도 귀담아 들어야 되는데 페북 라인에서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몇 명 팔로우를 하다 보면 그 사람 주변 친구들하고 또 친구가 되고 본인 타임라인이 어떤 특정한 주제로 엮이는 경우들이 생겨요.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이런 걸 보면 이게 정말 제 생각보다 싶은 생각이 들기 마련이거든요.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이 영향을 좀 미치지 않았나 싶고 그래서 온라인에서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는 이 판세를 바라보고 있는 정당 관계자들, 저 같은 보좌진들이라든지 당직자라든지 캠프에 있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하루 종일 트위터 보고 커뮤니티 보고 페이스북 보면서 여론을 읽을 수밖에 없거든요. 물론 주변에 사람을 만나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심리적으로 작용을 한다는 거죠. 이제 대표적인 경우가 김진표 의원이 2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는데 여론조사 결과에 보면 송영길 의원이 치고 올라오는 게 보였거든요. 분명히 추세에서. 그리고 객관적으로 봤을 때 호남이라는 거대한 집단에 갖고 있는 힘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있었고 또 중요하게는 권리당원이 이제 75만 명이라고 하는데 그중에서 정확하게 제가 숫자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 대략 3, 40만 정도가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서 유입이 됐다는 것. 그 얘기는 다시 하면 온라인 당원들보다는 주로는 페이퍼 당원이라고 부르는 동네에 있는 분들이 많이 들어왔다는 거죠. 그럼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종이를 쓰고 왔으니까 그 사람들 의미가 없어 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 지역에서
어떻게 됐거나 시의원 구의원 나가려는 사람들에게 동조하고 내가 민주당 좋아해, 뭐 내가 누구누구 의원 좋아해, 내가 뭐 문재인 대통령 좋아해라고 의사를 밝혔고 자기 통장에서 매달 꼬박꼬박 1,000원 이상이 빠져나가는 것에 사인을 한 사람들이 권리당원이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인적 네트워크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에 굉장히 비중을 둡니다. 뭐 카톡에서 도는 얘기라든지 아니면 자기를 입당시켰던 시의원 구의원들이 하는 얘기들에 굉장히 귀를 기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의 여론이 되게 중요했다는 것. 그리고 이제 샘플이 30만 개, 40만 개가 되면 권리당원도 지금 이제 75만 명 중에 대략 30몇만 명이 투표를 하셨는데 이렇게 투표를 하게 되면 사실은 여론, 특히나 민주당 지지층의 여론하고 비슷하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이슈들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봤던 여론조사 결과대로 이해찬 4에 송영길, 김진표 각 3-3을 조금씩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로 나누어 가진 형태로 결론이 나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론조사 결과가 사실 많이 틀리지 않은 상태로 진행이 됐다는 점이 저는 눈여겨볼 만한 점이라 생각하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 여론이 쓸데없느냐 하라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퍼뜨리는 여론이 방향을 잡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그런데 이제 김진표 의원에 대해서 뭐 저희가 이제 사후 역방문입니다만 이제 선거가 끝났으니까 좀 편하게 말씀을 드려보면 예. 경제 당대표라는 주제는 전 좋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약간 잡음이 생겼던 부분, 지지자들 사이에서 갈등이 생겼던 부분 두 가지로 보는데 경제가 잘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지금까지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를 잘하고 있었는데 무슨 말이냐라고 반발하는 세력이 생기는 것에 대한 준비가 좀 미흡했다. 그러니까 본인이 경제를 잘 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은 항상 부정적인 피드백이 있는 거예요. 뭐냐면 대통령이 뭔가 혹은 정부가 뭔가 뭐 이런 얘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좀 보시는 분들이 계셨을 거라고 보고 예. 그리고 이제 박주민, 김혜영 최고위원회 당선 뭐 좀 이따 말씀 다시 드리겠습니다만 여전히 약자의 편에서 싸우는 민주당이어야 한다라는 중도 놓고 보면 중에서 약간 좌적인 성향의 당원들이 여전히 대다수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 또 오늘 확인이 된 거죠. 김진표 의원이 당대표가 되면 우리가 우쪽으로 방향을 돌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거는 변화라는 겁니다. 변화. 예. 뭐 김진표 의원이 경제적 보수라서 안 된다는 말씀드린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진로를 수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김진표 대표에겐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민주당 당원들이 좀 보수적인 입장을 전 취했다고 보고요. 예. 그리고 지난번 서울대 폴랩에서 조사한 것을 보니까 0을 중도로 놓고 봤을 때 민주당 국회의원 전원은 전부 다 마이너스에 가 있는, 즉 다 중도보다는 좌쪽에 가까운 사람들이었다는 것이고 평균에 가장 가까운 당대표는 사실은 이해찬 후보였고요. 송영길 후보하고 특히 김진표 후보는 그것보단 더 오른쪽으로 가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즉 0에 가까운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의 평균치, 이게 전 당원들의 평균치 마음이라고 놓고 볼 수 있을 텐데, 그러니까 이해찬 의원이 지금까지 했던 의정활동을 보면 결코 진보는 아닌 거죠. 민주당 내에서 딱 중간 정도를 놓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편한 마음으로 지지했다라는 것을 또 하나로 포인트로 볼 수 있겠고 마지막으로 뭐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될 때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그때 캠프에서도 뭐 적폐청산 얘기를 언제까지 할 것이냐는 논쟁이 매일 벌어졌어요. 이제 그만하고 비전 얘기하자, 그만하고 무슨 얘기하자고 했는데 전략팀에서 토론하고 또 여론조사의 추이를 놓고 사람들이 어떤 키워드에 관심을 가지느냐를 놓고 계속 분석해 왔을 때 국민들은 초제일관 적폐청산에 가장 많은 점수를 줬던 겁니다. 그것은 지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사람들은 적폐청산을 원하고 있어요. 국민들은. 특히나 민주당 지지그룹은.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흔들리고 민주당의 지지율이 흔들리는 것은 다른 데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코어 지지층에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코어 지지층이 90% 이상 단단하게 뭉쳐서 이 배를 끌고 나가야지만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에게 힘이 실리는데 이게 80% 이하로 떨어지면 문제가 생긴다고 봐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지지율 하락에 저는 이 코어 지지층의 마음 흔들림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는데, 그래서 이번 선거 기간에 그럼 적폐청산이냐 경제발전이냐,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아주 단순하게 놓고 보면 이해찬 후보는 적폐청산을 할 사람으로 본 거예요. 그리고 김진표 후보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경제당 대표로서의 이미지를 강하게 굳혀서 이걸로 드라이브를 걸어서 계속 나갔으면 전 훨씬 좋았겠다 싶었는데 초장에 이재명 지사 출당 논란으로 포지셔닝이 본인의 보수적 포지셔닝에서 확 흔들려 버린 거죠. 그것도 나름대로는 판을 흔들기 위한 아무래도 이해찬 후보에게 유리한 구도였기 때문에 판을 흔들기 위한 정치적 수였던 것 같은데 이게 별 효과가 없었다는 얘기죠? 효과가 없었던 정도가 아니라 이재명 지사를 출당시키라는 얘기를 한 다음에 경제 얘기를 하니까 이게 자꾸 수렴이 이재명 지사로 가는 거예요. 송영길 후보가 말 잘했습니다만 문제가 있으면 그때 가서 문제를 삼겠다. 지금 정답이거든요, 사실은. 네.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는 뭐 저는 무슨 얘기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고 예를 들어서 지금 나와 있는 의혹들 중에서 사실을 확인이 되면 이재명 지사가 버틸 수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 의미에서 놓고 봤을 때.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 정도 선을 치고 지나갔으면 됐는데 자꾸 경제 얘기를 해도 모든 얘기가 자꾸 이재명으로 돌아오고 이것이 커뮤니티나 온라인에서도 특히나 무슨 얘기만 하면 그럼 이해찬은 이재명 지지하느냐 마느냐의 싸움으로 가니까 중간에서 보고 있는 중도층들이 피곤해진 거죠. 이게 무슨 선거랑 상관이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저는 그것이 김진표 후보로서는 패착이 아니었나. 그냥 아주 과감하게 경제적으로 몰고 가면서 예를 들면 초장 토론부터 이해찬 후보가 경제적으로 무능하다. 하나만한 맨날 하는 소리나 하고 이제 실질적으로 경제 문제에서 아는 게 뭐가 있냐. 저렇게 해서 안 된다라고 때렸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재명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라고 물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냉정하게 선거를 놓고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75만 권리당원들이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다룰 것이냐의 문제였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송영길 후보의 약진은 뭐 폄하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만 두 가지인데 결국 이제 세대 교체의 의미에서 세 후보 중에 나이가 가장 어렸다는 것. 그래도 뭐 3년 뒤면 환갑이시라서 제가 뭐 어리다는 표현을 드린 것은 좀 죄송한 말씀이고요. 어쨌거나 세대 교체로서의 의미가 있었고 그 다음에 호남으로서의 자리매김이 있었던 겁니다. 박광원도 문재인 대변인을 전면에 걸고 뛰었습니다만 해남 출신의 호남 인사라는 점이 또 좀 크게 작용을 했다고 보고 호남 지역이 아니더라도 강원 뭐 심지어 경북 대구 이런 데 있는 권리당원들도 호남 분들이 많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호남은 여전히 우리 당에서 굉장한 지분을 갖고 있는 주류라는 점, 이분들 사이에서 지지를 송영길 의원이 잘 이끌어냈기 때문에 김진표 후보를 누르고 2등으로 올라왔다는 것이 송영길 후보로서는 본인의 자산이 됐을 거라 생각하고요. 근데 이제 안타까운 것은 선거 때마다 네거티브는 있는 것이니까 이 네거티브를 했으니까 잘못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성질의 문제는 아니지만 세대 교체를 주장을 줄기차게 해왔고 이제 그것에 대한 어떤 본인의 비전을 앞으로 보여줘야 하는 상황이 온 것이기 때문에 뭐 의원으로서 활동하시면서 특히나 이제 세대 교체에 대한 부분, 다음 세대를 길러내고 키워내는 일에 송영길 의원이 얼마나 열심히 할 것인가. 이것이 저는 송영길 의원의 정치적 미래를 가져갈 부분이라고 보고 정말 그렇게 해서 본인 주장대로 지금 30, 40대 정치인들을 키우는 일에 매진하고 그런 사람들이 차기 총선에서 입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발판을 다진다면 저는 그건 송영길 의원이 다시 한번 크게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보고요. 그렇지 못한다고 하면 글쎄요. 이제 말로만 그친다면 그것은 본인의 정치적 역량이 되는 측면이 있겠죠. 온라인에서는 전혀 화제가 안 됐던 송영길 후보였는데 오프라인에서 초강세를 보였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치는 관계망인 겁니다. 송영길 의원이 지난 2년 동안 지역에 돌아다니면서 뿌린 땀과 눈물을 아는 사람들은 알거든요. 심지어 당직자들 상났다 그러면 호남 어디라도 달려가서 직접 다 문상하고 여름에 제가 봤던 인상적인 장면은 전남 어디였는데 거기에 봉화쌀로 모내기를 하는 지역이 있었는데 직접 가서 바지 걷어붙이고 들어가서 뭐를 심더라고 아주 뭐 일을 잘하는데 거기 같이 앉아있던 지지자들이 어떻게 마음을 안 뺏기겠습니까? 그렇게 2년 동안 관계를 만들고 다지고 다닌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정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 사람들의 이해를 대변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에서 여론만 살피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렇게 직접 현장에 가고 사람들을 만나고 네트워킹을 하고 이것을 구태 정치로 자꾸 몰아가시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들으시는 분들도 다 사실 이제 온라인에서 활동을 많이 하실 텐데 5% 나가서 사람들 만나야 돼요. 제가
29살에 처음으로 민주당 선거를 치를 때 이 당을 어떻게 바꿔야지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지구당 사무실 딱 출근을 했는데 저를 제외한, 심지어 후보가 데려온 사람이 넷이었는데 저를 제외한 모든 사람이 호남 사람이었어요. 야, 이건 진짜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뭐 여성위원장, 청년부장, 뭐 지구당 위원장, 부위원장 뭐 등등등등 해서 후보랑 저만 호남 사람이 아닌 것을 보면서 제가 정말 눈이 휘둥그레졌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안에서 뭐 호남 외에 다른 지역을 어떻게 하는 일은 꿈도 못 꿔봤고, 그렇게 해서 첫 제 정치 실험은 사실상 성공적이지 못했는데, 그때에 비하면 지금 격세지감이거든요. 온라인으로 권리당원들 많이 입당도 하시고 지구당 사무실에 전화도 주시고 하는데, 오프라인으로 들어와서 사람들을 만나고 네트워킹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하고 이어지고 동네에서 발판이 만들어질 때만이 이것이 진짜 정치가 되고 이것이 나가는 길이 저는 보인다고 생각하고요. 차기에서 당대표를 준비하시던 뭘 하시든 정치는 기본적으로는 사람과 사람의 만남이다. 온라인의 만남 물론 중요합니다. 지금 온라인의 여론을 안 들으려고 하면 절대 안 되는 것이지만 그건 못지않게 오프라인에서의 소통도 매우 중요하고, 그 점을 송영길 후보는 알고 뛰었고 그래서 2등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이해찬 후보는 뭐 말할 것 없이 지난 30년 동안 민주당에서 싸웠던 다층다양한 네트워크, 어쨌거나 이제 당대표가 되셨으니까 제가 뭐 아부하는 말을 한 건 아니지만 유시민 작가가 말했던 사무사, 어떠한 사적인 생각도 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 그래서 지난 30년 동안 공평무사하게 주변 사람들을 대하면서 쌓아왔던 어떤 그 신뢰, 이런 것들이 사람들을 자발적으로 뛰게 만들었고, 이런 것들이 대의원들을 움직였기 때문에, 대의원은 이 동네에서 이 정치를 30년 넘게 봐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짧게는 10년도 있습니다만, 송영길이 어떤 사람인지, 김진표가 어떤 사람인지, 이해찬이 어떤 사람인지 선거 전에 이미 다 판단을 하고 있는 분들이거든요. 송영길 후보나 김진표 후보가 부족했거나 나빴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아, 지금은 이런 사람이 필요해라는 생각을, 그런 공감대를 이해찬 후보가 더 만들었던 것이고, 그것은 이해찬 후보의 지난 30년간의 평민당으로부터 시작한 본인의 진정성이 있는 정치의 걸음이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뭐 송영길 후보가 3번 탈당한 사람이라고 비난하더라도 그 3번의 탈당이 어땠는지 알았던 대의원들은 그 이야기에 귀 기울이지 않았던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역사 안에서 판단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균형감이 있었다고 생각하고, 360만의 당원과 75만의 권리당원을 가진 명실상부 대한민국에서 진보라고 표현하긴 그렇습니다. 어쨌거나 중도에서 좌쪽에 있는 모든 세력 중에 가장 강고하고 가장 튼튼한 집단이 민주당이 됐다라는 생각입니다. 2012년에 문재인 대통령 선거 치를 때만 해도 시민 캠프가 따로 있고 당 캠프가 따로 있었던 것에 비추어 보면 정말 격세지감인 거고, 지금부터는 자유한국당이 망쳐놓은 이 50년의 근현대사를 다시 바꾸고 민주당만이 이 난국을 타개하고 문재인 정부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2020년에 총선을 이기고 정권을 재창출해서, 전 뭐 보수가 필요 없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다만 반공 반북 이데올로기에 기생해서 수많은 사람들 실제로 생명줄을 끊었던, 죽였던, 사형을 시켰던 이러한 부역자 세력들을 척결을 하고 정말 제대로 된 보수가 설 수 있도록 하는 가운데서 이 사회가 바르게 뿌리내려면 민주당이 앞으로 강하게 마음먹고 굳게 마음먹고 10년, 20년 계속 집권을 해야 한다는 것, 그 절체정명의 임무가 민주당에 주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 들으시는 청취자분들, 민주당을 지지해 주시는 분들, 또 민주당의 당원들도 좀 느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해찬 당대표가 저는 그러한 역사적 소임을 가지고 본인의 마지막 공직인 당대표 생활을 잘 해주시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좀 가져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김성애 보좌관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남성 활력의 끝판왕 궁금한 남자는 추석 상은 이벤트를 진행 중입니다. 김용민 브리핑을 듣고 구매하시는 고객에게 추가 증정품을 드릴 예정입니다. 애청자들의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검색창에서 궁금한 남자를 검색하세요. 전화 상담 1833-6654. 가늘어 빠지고 푸석하고 뻣뻣하게 손상된 머리 때문에 트리트먼트의 헤어팩에 에센스까지 쓰신다고요? 어이구, 이제 하나로 컨디셔닝 샴푸 한 가지로 모두 해결하세요. 아기와 임산부까지도 안전한 하나로 컨디셔닝 샴푸.
두피 트러블에 머릿결까지 나쁘다면 강력 추천 환불 보장. 뿌리 깊은 샴푸 1566-7871. 생활인을 위한 꿀팁. 집 두 채에 월 10,000원 화재보험 카페. 화재 배상, 심지어 도난 피해까지. 여기에 더해 가전제품 고장 수리비까지. 연중 무휴라 언제든 02-849-9730. 다이어트를 위한 꿀팁. 동결건조 채소와 곡물, 단백질, 그리고 효소와 비타민, 미네랄로 만든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로 하루 한두 끼만 바꿔 드세요. 비타샵에서 만나요. 소중한 사람들과 마음을 나눌 때 딱 좋은 술이 있습니다. 몸에 좋고 맛도 더욱 좋은 녹구의 눈물을 김용민닷컴이 가장 저렴한 가격에 판매합니다. 영절 선물로도 좋습니다. 녹구의 눈물. 큰맘 먹고 떠나는 제주여행, 제주 렌트카 대여 협동조합과 함께하세요. 제주 렌트카 대여 협동조합은 제주도 내 렌트카들을 한자리에서 예약할 수 있고 정직한 가격에 신차를 우선 배치해드립니다. 홈페이지 jircr.co.kr이나 전화 064-713-2435로 연락주세요. 미디어 오늘 정상근 기자가 뉴스 속의 뉴스를 짚어드립니다. 정상근 기자의 오늘 미디어. 탈모는 막아주고 빠진 머리는 다시 나게 하는 18,000원짜리 뿌리 깊은 샴푸 두피 영양제. 돈 많이 들고 효과 없다고 포기하신 분들 딱 한 달만 뿌려보시기 바랍니다. 효과 없다면 환불된다고 하네요. 네, 전화는 1566-7871번입니다. 오늘 미디어로 이어갑니다. 정상근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정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네, 오늘은 녹음하는 날인 27일을 기준으로 해서 가장 핫했던 미디어 업계 소식인 한국일보 보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굉장히 충격적인 보도였는데요. 그렇습니다. 자유한국당하고 이 방송적폐 세력의 수준이 어느 정도까지나 떨어져 있었던 것인지 이거를 확인할 수 있는 보도였던 것 같아요. 예. 일단 한국일보 보도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MBC가 2012년 파업 이후에 경력 시용 기자들을 많이 뽑았었잖아요. 예. 이 중에 지금 문제가 된 것은 2014년에 이루어진 채용이었는데 이때 MBC는 총 3차례에 걸쳐서 한 헤드헌팅 업체를 통해서 경력 기자를 채용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직업 소개서에서 소개를 받아가지고 기자를 채용을 했다, 뭐 이런 얘기인데. 자기들 실력으로 좋은 인재를 선발할 능력은 없었던 모양이죠? 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지난 2012년에 이 전국언론노조 MBC 본부의 파업 이후에 MBC가 시용 기자들을 많이 뽑았었는데, 예. 그때 정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좀 조용히 뽑고 싶었던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면은 이게 공고를 내고 공개 채용을 실시를 하면은 이게 말이 어느 정도 나오기 마련이니까요. 예. 어쨌든 이 인력사무소가 프로매치 코리아라는 헤드헌팅 업체였어요. 예. 이 업체를 통해서 경력 기자 12명을 채용을 했는데, 문제는 이 중에 무려 8명이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 그리고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 등 당시 새누리당 그리고 청와대 실세 정치인들이 추천서를 써줘서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둘 다 친박 핵심이지요. 그렇죠. 이제 뭐 정확하게 얘기하면 친박이라는 특정 정파 사람들의 이제 추천서를 받아서 들어왔다는 건데, 이게 진짜 황당한 게, 물론 이제 기자들이 비록 사리분별은 해야 하지만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려는 노력은 해야 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또 기자들도 내심 지지하는 정당도 있을 것이고, 또 정치적 호불호도 있겠지만 적어도 이를 드러낼 때는 불편부당, 그러니까 뭐 편도 없고 당도 없는 상태에서 드러내야 한다. 뭐 이거는 좀 언론계의 불문율 같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는 뭐 기자도 실질적으로 뭐 정당 활동을 정치인으로서 하진 않는다면 당원이 돼서 뭐 후원금 정도 내는 거야 뭐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보는데, 김용민이가 자유한국당 당원으로서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도 네. 상당히 호의적이시겠군요. 그 당은 안 됩니다. 내가 정당이라고 했지 미당 뭐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미당 활동 같은 걸 하셨으니까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형식상의 불편부당을 위해서
아예 기자들이 정당에 가입하지 못하도록 규정해 놓은 언론사도 많아요. 그런데 이 MBC는 어디 뭐 당원임내 아니네를 넘어서 아예 특정 정당의 정파에 추천서를 받아서 사람을 뽑았다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극단적으로 생각해서 진짜 당시에 MBC에 지원했던 사람들이 다 멍청이였나 보다라고 생각을 한들 아무리 그래도 그 언론사 입사 지원을 하는데 청와대 간부라든지 국회의원이라든지 이따위 추천서를 들고 오는 인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거는 떨어지려고 작정한 인간들이 들고 오는 건데. 그렇죠. 예. 그런데 무려 8명이나 지금 이런 거를 들고 왔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은 최소한 MBC 당시 경영진이 그거를 요구를 했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는 게 조금 더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집니다. 왜냐하면 다른 매체에서 사람을 뽑을 때 저딴 추천서를 내면은 100% 떨어지거든요. 근데 지금 복수의 사람들이 저거를 당당하게 가져와서 냈다라는 거니까요. 실제로 8명이나 합격을 했고요. 실제로 이 사람들이 제출한 추천서를 보면 이정현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이 이렇게 추천을 합니다. 그동안 보여준 역량을 볼 때 훌륭한 기자로서 소임을 다할 것으로 판단된다. 뭐 이런 말을 써놨는데 그동안 보여준 역량이 청와대 홍보수석이 추천을 할 정도라면 뭐 이거는 박근혜 청와대를 위해서 역량을 발휘했다. 뭐 이런 말과 다름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정현 전 수석은 이 한국일보와 통화를 하기도 했는데요. 이 통화에서 추천서를 써줬는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해줬다면 긍정적으로 답하긴 했을 것이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추천서를 썼다라는 얘기랑 다름없어 보이죠. 그러면 대체 MBC는 왜 이런 무리수를 뒀을까? 이제 그 부분도 의아한 대목인데요. 예.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2012년에 전국언론노조 MBC 본부의 최장기 파업 때 MBC가 그때 시용 경력 기자들을 많이 뽑았는데 그때 좀 많은 문제가 노출이 좀 됐었습니다. 일단 이 파업 때까지 한시적으로 일한다는 것 그 자체도 문제였고요. 예. 선발 과정도 좀 시끄러웠고 노조에 가입하지 않을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기사를 쓸 기자만 뽑으니까 자격도 안 되는 사람들이 몰렸던 것도 굉장히 좀 문제였어요. 그래서 그게 시끌시끌해지니까 이 안광한이 취임하고 나서 MBC가 헤드헌팅 업체로부터 채용을 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들어오게 하는지 모르게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MBC가 이 헤드헌팅 업체를 통해서 12명을 뽑았고요. 어쨌든 이게 지금 논란이 지금 막 됐습니다. 게다가 2014년에 이 MBC 경력 기자 채용을 담당했던 아까 말씀드린 헤드헌팅 업체 프로매치 코리아라는 업체의 부사장이 김모 씨라는 사람인데 예. 이 사람이 그 당시 권재용 MBC 부사장하고 동서관계라고 해요. 아이고. 그러니까 프로매치 코리아라는 업체는 공개 입찰을 통해서 선정이 됐거든요. 예. 그러니까 MBC가 우리한테 인력을 수급해 줄 수 있는 업체들 다 모여 해가지고 어느 정도 심사를 거쳐서 공정하게 선발을 했다는데 심사위원 중에 한 명이 권재용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이제 동서 회사를 뽑은 거죠. 보통 이제 헤드헌팅 과정이 어떻게 되냐면 사람을 좀 뽑아줘 이렇게 회사가 의뢰를 하면 헤드헌팅 업체가 회사에 맞는 인력을 찾아서 한 명씩 접촉을 해나가면서 연결을 시켜주는 게 굉장히 일반적인 과정인데 예. MBC 같은 경우에는 사측에서 아예 명단을 만들어서 헤드헌팅 업체에 전달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얘기들을 좀 종합을 해보면 MBC 수뇌부들이 자신들은 물론 정권에 유리한 기사를 쓸 수 있는 기자를 찾아서 아는 업체에 특혜를 주면서 이 사람들을 스카우트하라고 시키고 그리고 그들에게 새누리당 관계자나 청와대 관계자의 서명을 받아오라 이렇게 했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죠. 이게 한마디로 기자를 뽑은 게 아니라 진박을 뽑았다라고 해도 이게 좀 무리는 아닌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런 논란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한국일보를 보면 2012년 시용 경력기자 채용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들도 함께 나오는데요. 과정을 보니까 진짜 개판이더라고요. 첫 번째는 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질문들이 막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면접에서 노조 활동 경험을 묻거나 입사하면 뭐 노조를 할 거냐 이런 질문을 노골적으로 했다고 하고 그리고 채용 과정에서 점수가 좋았던 경력 기자들 중에서 아니 뭐 노조를 할 생각이다. 파업은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다. 이렇게 답변을 했다가 면접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경우도 있다라고 합니다. 뭐 실제로 불합격한 사람도 있고요.
반면에 이 노조에 대한 시각이 사측과 유사한 경우에는 사상적으로 명쾌하다라는 평가를 받고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도 하고요. 그리고 사측은 모집 공고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지원자도 무더기로 합격을 시켰다고 하는데 이게 만 2년 기자 경력을 내세웠거든요. 근데 그 2012년 경력직에 입사한 사람 중에 만 2년이 안 되는 기자만 5명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 중에는 거짓말로 2년을 채웠다라고 얘기를 한 사람도 있었는데 아무 문제 없이 MBC를 다니고 있다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전 직장에서 근태가 너무 나빠서 징계를 받았던 기자도 합격이 됐고요. 심지어 서류 지원을 한 적도 없는 사람이 면접까지 올라간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아이고, 헤드헌팅 아주 죽여주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제 시용 기자들을 MBC가 뽑았을 때 있었던 일이라고 하고요. 어쨌든 지금 MBC가 이런 상황이죠. 이러니까 지금 MBC의 기사를 취재할 인력이 없는 것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은데 이거 지금 이렇게 된 상황이라면 파업 이후에 들어왔던 사람들이 과연 정상적인 전차를 밟아서 들어오게 됐는지 좀 전수조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부정한 방법으로 들어온 자들이 있다면 합격을 전면 취소하고 책임자들을 전부 형사고발해야 하지 않을까. 이것이 전국언론노조 MBC 본부의 입장이자 저도 좀 같은 생각이 듭니다. MBC가 조만간 이거 관련된 감사 내용을 발표할 것으로 보이는데 향후 조치에도 관심이 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요? 네, 이게 지난주 주말경에 논란이 됐던 일인데요. 예. 한국경제가 지난 24일에 기사를 하나 썼는데 이 기사를 삭제를 해버렸습니다. 일단 이게 무슨 기사냐면 이 제목이요. 최저임금 부담, 식당서 해고된 50대 여성 숨져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기사를 보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자리를 잃은 50대 여성이 최근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확인됐다라는 보도였어요. 그리고 이 여성은 지난달 말에 숨진 채 발견이 됐고 또 수년간 일해왔던 식당에서 최저임금 인상 부담이 크다면서 그만 나오라는 통보를 받았다라고 기사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다른 식당 일을 찾았는데 실패한 뒤에 막다른 선택을 했다라는 것인데요. 한국경제는 그러면서 그 뒤에 문재인 정부가 올해 최저임금을 작년 대비 16.4% 올린 데 이어서 내년에는 10.9% 인상을 할 예정이라면서 식당, 편의점, 주유소 등에선 최저임금 적용을 받는 종업원들을 해고하거나 아예 폐업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최저임금을 올렸더니 서민들이 죽는다 뭐 이런 보도였어요. 그리고 이 기사를 김용태 자유한국당 사무총장이요. 25일에 본인의 페이스북에 인용을 하면서 이 뉴스는 국민들의 공분을 사 청와대 청원까지 신청된 상황이다 라면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괴물이 노동 취약계층의 국민들을 죽이고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경제의 이 기사가 최저임금을 정치쟁점화시킨 것이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기사가 삭제가 됐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유를 잘 몰랐어요. 그래서 이 기사가 왜 삭제됐지? 막 이렇게 얘기가 막 나왔었는데 사람의 죽음까지 정치적으로 이용한다 이런 비판이 있기는 했는데 얘네들이 그런 거를 신경 쓰는 애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뭐 그걸 떠나서 팩트라면은 이걸 삭제할 이유가 없겠죠. 맞습니다. 뭐 팩트라면은 얘네가 절대 이런 거를 삭제할 애들이 아닌데 이 기사를 그냥 삭제를 한 거죠. 네. 그래서 지난주 토요일 날 나왔던 미디어 오늘 기사까지는 한국경제 기자와 통화를 했을 때 내부 협의를 거쳤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 뭐 요 정도로만 얘기를 했고 그리고 뭐 한국경제 편집국장도 기사 내용을 처음 들었다. 뭐 이렇게 주장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26일 그러니까 지난 일요일이죠. 일요일에 오마이뉴스에 따르면 이 기사가 조작된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어요. 오마이뉴스 확인에 따르면요. 이 기사가 나온 이 50대 여성이 돌아가신 장소가 대전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대전 둔산경찰 쪽에서 이 사건 자체를 전혀 알지 못한다. 이렇게 오마이뉴스에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난달 말에 대전 시내에서 50대 여성이 자살한 사건이 아예 없다라는 겁니다. 예. 그러면서 이 관계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한국경제 보도가 나간 뒤에 월평동은 물론이고 대전시를 다 뒤져봤는데 변사 사건 자체가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때문에 식당에서 해고가 돼서
생활고에 시달렸다는 이야기는 대체 어떻게 나온 건지 모르겠다. 그런 사실 자체가 없다. 이렇게 증언을 했어요. 이러면서 어떻게 덧붙였냐면 대전경찰청에 출입하는 기자가 170명인데 실제로 그런 사건이 있었으면 대전에서 먼저 기사가 나오지 않았겠느냐. 기사를 쓴 기자에게 그런 사실이 없다고 문제를 제기하자 그 이후에 기사가 삭제된 것으로 안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한국경제 기사가 삭제된 것은 경찰에서 한국경제에 전화를 해서 이거 오보예요 라고 한 다음에 삭제를 했다라는 걸로 보여지는 상황이죠. 경찰이 오보라고 했으면 이거 팩트 아닙니까? 맞습니다. 경찰이 오보라고 했으면 당연히 팩트죠. 근데 여기서 한국경제 기자가 오마이뉴스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기사는 제보 내용을 바탕으로 썼는데 보도 이후에 가족이 받을 2차 피해가 우려됐고 나이, 기초수급 여부 관련 팩트 오류가 드러나서 기사를 삭제했지만 변사 사건이 있었다는 점, 최저임금 부담 때문에 해고됐다는 주변 지인의 증언은 사실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제보만 받아서 썼다는 건데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게 언론사에 들어가는 기자들은 일간지 같은 경우에 가장 먼저 도는 것이 경찰서를 가장 먼저 돕니다. 그러니까 사스마워리를 먼저부터 하죠. 일본어지만요. 예. 왜냐면은 이런 사건 사고 기사 같은 경우에는 경찰에 무조건 확인을 하고 쓰는 게 기본 중에 기본이거든요. 예, 예. 그런데 지금 유력 경제지의 차장급 기자가 경찰의 확인도 없이 누가 죽었다라는 얘기를 주변 얘기만 듣고 기사를 썼다라는 건데 그 해명이 믿을 수 없는 거짓말이거나 아니면 믿을 수 없이 무능한 사람들이 거기 데스크에 앉아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어쨌든 요새 그 언론들이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통계 이거를 계속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진짜 이런 걸 가지고 사기를 쳤을까라고 믿고 싶지 않을 정도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게다가 아니 뭐 지금 생활고에 시달리는 분이 고작 시급 10,000원도 안 되는 그러니까 7,000원에서 8,000원 정도 올라간 최저시급 때문에 자살을 했다는 것이 사실이라고 해도 언론이 해야 할 일은 최저임금 때문에 죽었다가 아니라 이런 구조 자체를 좀 해부하고 분석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니 지금 10,000원도 안 되는 최저임금 때문에 그분이 막 돌아가셨다면 한국경제 기자들은 월 수백만 원씩 가져가면서 7,000원에서 8,000원 올라간 걸 두고 서민이 죽네 망하네 하면 지금 이거를 뭐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오보가 아니더라도 되게 역 같은 기사인 것 같고요. 한국경제도 좀 망해서 저런 기사를 쓴 인간이 시급 8,000원으로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수많은 해고 노동자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을 때 한국 경제가 그들의 죽음에 애도한 적이라도 있었는지 보도는커녕 애도한 적이라도 있었는지 되묻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상근 기자님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전에 상상할 수도 없었던 새로운 국면이 조선 대지의 지축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민족의 역사가 제 궤도에 올라서서 달리게 시작한다고 하는 느낌이군요. 문익환이 가르쳤고 도울이 배웠던 학교,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꿈을 현실로 살아간 선구자를 양성하는 한신신학은 촛불혁명과 한반도 종전선언 이후의 세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신신학을 통해 세계의 신학을 깊이 연구하고 더 나아가 시대의 예언자의 길을 걷고자 하는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새 시대는 문익환 씨의 힘으로 열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기 모인 여러분들의 힘으로 열리는 거예요.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홈페이지나 02-2125-0108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문익환 목사님은 우리 남북 관계에 있어서도 큰 정기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늦봄 문익환 목사 탄생 100주년. 민주화와 통일운동을 위해 11년 4개월간 옥고를 마다하지 않은 행동하는 양심.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민주주의도 문익환 목사님 덕분이 아주 큽니다. 그가 24년 동안 살았던 서울 강북구 인수복로 통일의 집이 6월 1일
문익환 통일의 집 박물관으로 거듭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항상 북적북적 이렇게 했던 공간이라 아버지한테만 아니라 우리 모두들한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통일의 역사를 기억하며 통일의 길을 모색하는 문익환 통일의 집 박물관 기념사업 추진위원으로 함께해 주시겠습니까? 이건 단지 어떤 유가족들의 유산이 아니라 우리 시대가 가지고 있는 유산이기 때문에 자세한 안내는 포털 사이트에서 문익환 통일의 집을 입력해 주세요. 탄핵 때문에 뭐 이야기를 전달을 하려고 해도 길을 막고 듣질 않아요. 회족 수준으로 쪼그라든 한국 보수. 회생의 길은 과연 있을까? 변화된 정치 환경, 갈 길 잃은 보수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시한다. 애국 보수의 화려한 부활과 집권을 위한 본격 가이드, 김용민의 신간, 보수를 지켜라. 진중권도 투표하는 보수 정당. 광주에서도 일당이 될 수 있는 보수 정당. 젊은이들의 입당이 줄을 잇는 보수 정당. 언제까지 민주당 정의당을 부러워만 할 것인가? 부러우면 진다니까? 자유한국당 당원 김용민이 쓴 보수를 지켜라. 이김에서 나왔습니다. 네, 애청자 여러분의 의견 만나보겠습니다. 똥밟은 늑대님. 소득주도 성장, 공정경제 그리고 혁신성장은 과도한 기득권 구조를 틀어주고 있는 재벌독점 경제구조를 혁파 개혁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본다. 예를 들어서 김동연 장관이 재벌 대기업에 일자리 만들기와 투자를 요구하지만 이는 중소기업에서 사람 빼가기와 기술, 특허 탈취로 귀결된다고 보면 된다. 성과 위주의 재벌 독점 구조는 인재를 키우고 기술을 개발하기보다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헬조선에서 어떻게 복지 확대 없이 소득주도 성장이 가능하단 말인가? 중소벤처 생태계 복원 없이 어떻게 혁신 성장이 가능하단 말인가? 일감 몰아주기, 단가 후려치기, 기술 탈취와 인재 빼가기 등 재벌 독점 구조를 그대로 두고 어떻게 공정경제가 가능하다는 것인지 의문이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공정경제, 혁신성장 등 경제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과감한 복지 예산, OECD 절반에서 70% 수준으로 키워서 복지 관련 150만에서 200만 개 일자리 창출과 재벌 개혁이 선행돼야 하는 것이다. 네, 이런 의견 남기셨습니다. 석담하기님, 김진양 교수의 강의는 정말 용기 있는 강의입니다. 현재 이 나라의 역사와 수많은 문화가 친일파 이병도에 의해 왜곡되고 조작됐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이병도의 제자들은 친일을 떠받치고 있으니 통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나라 고조선의 역사는 진시황에 의해 수많은 역사와 책들이 불살라져 버렸고 단군의 역사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단군의 역사는 실제의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곰과 호랑이, 마늘이 나오는 신화의 역사로 만들어버린 것이 바로 이병도입니다. 실제의 역사를 친일파인 박정희가 이병도를 문화부 장관으로 임명해서 단군의 역사를 마치 신화인 것처럼 만들어버렸던 것이죠. 그리고 조선의 역사는 1905년 일제 조선 총독부로 부임해온 사이토에 의해서 조선의 수많은 역사책들이 불살라져 버렸고 우리 조선의 역사를 말살하려 했습니다. 우리 역사는 4351년이 넘는 단군 후손들의 역사다. 네, 이런 내용의 글 보내셨습니다. 네, 2018년 8월 28일 김용민 브리핑 모두 마치겠습니다. 애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